일단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안 먹거나 일일 일식 한다든지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가 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관장하는 호르몬의 반감기가 3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기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요. 또 살이 찌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나의 호르몬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균형점을 찾게 되고 불균형을 찾게 되면 저절로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네온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의지나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이 호르몬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신데요. 호르몬도 결국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호르몬이 이제 작동하다가 그게 이제 분비되고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반감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반감기가 보통 2박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관장하는 호르몬의 반감기가 3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기고요. 어떤 새해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사그라들 때 우리는 한 번씩 더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작심 3일이 작심 6일이 되고 작심 한 달, 1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동기부여를 하는 호르몬이고요. 보상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이제 호감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처음 봤을 때 4분 만에 도파민이 안 나오면 비호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할 때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파민을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파민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도파민의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파민은 좋은 호르몬일 수도 있고요. 나쁜 호르몬일 수도 있습니다. 호감을 일으키고 또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진취적인 성격을 만드는 데 도파민이 필요하지만 이 도파민이 너무 과도할 때 모든 호르몬이 다 그렇지만 과유불급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죠. 내가 위로받던 것이 나한테는 이제 결국은 나를 또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도파민이 한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게 이제 고갈이 되면 다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증,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호르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파민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저는 늘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모든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도파민이 좋은 호르몬이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도파민이 나와야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뉴욕에서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일반적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실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도파민의 분비가 엄청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쥐들 중에서도 일부 일처제라는 쥐가 있는데요. 아메리카 이제 초원 들쥐가 일부 일처제를 하는데 이런 쥐들은 다른 쥐들에 비해서 도파민이 많고요. 두 번째로 또 도파민이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은 진취적인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도파민 분비가 다른 사람보다 높더라. 결국은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도파민을 갖다가 아예 안 나오게 실험을 했거든요. 쥐에서. 그랬더니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앞에 두더라도 이 쥐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굶어 죽는 슬픈 결말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않으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결국은 의욕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도파민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도파민이 과하게 될 때 충동적이 되고요. 집착이 되고요. 결국 도파민이 많아지는 상태에 보면 약간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도파민의 이제 수용체하고 도파민의 분비하고의 밸런스가 또 중요하거든요. 도파민 밸런스라고 하면 도파민 수용체가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도파민 수용체가 취약해서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류는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죠.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친구나 가족들이 도파민의 중독적인 행동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을 공유해서 도파민의 중독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도파민 중독에 쉽게 빠져듭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보상을 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정당하게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기쁨을 모르는 분들은 쉽게 도파민 분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박이라든지 쉽게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일들에 골몰하기 때문에 도파민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다 보면 돈도 많이 잃을 수도 있고 돈을 또 많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유할 때 사실은 소일거리가 무미건조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도파민이라는 좀 자극성이 강한 호르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5가지 부류의 그 패턴들이 도파민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각적이라든지 우리가 영상을 본다고 그러면 그 영상 속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프레임에 갇혀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무의식적인 뇌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거를 인지하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더 빠르게 움직일 때 더 자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영상들이 더 도파민 분비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너무 많은 인풋을 내가 필터링하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드니까 더 자극적인 도파민 분비의 영상을 보게 되죠. 그럼 또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들고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면 더 강한 자극의 쇼츠나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죠. 이런 유튜브나 쇼츠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쉽게 숨어있는 도파민 중독이라 저는 얘기를 하는데 설탕 중독. 설탕도 상당히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마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고 우리가 자꾸 달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도 도파민 중독하고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음식 중독 그다음에 이제 쇼핑 중독 이런 것들에 다 사실은 도파민 중독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그 안목에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장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굉장히 이거 그 급락이 심한 종목에다가 투자해서 또 이제 그걸 갖다가 급하게 또 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 또 이제 주식창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비해서 도파민 중독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 더 말하자면 악화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일이나 나의 어떤 물질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내 본질의 본말이 전도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했던 작업들이 등한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신체적인 증상도 있겠지만 또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도파민 중독은 그 중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의존성이 중요한데요. 그 의존성이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 또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도파민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도 저도 사실은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도파민의 중독에 전혀 무관하지 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커피 중독이 있었고요. 또 이제 분리장애처럼 어떤 물건 같은 걸 잘 못 버리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책상 위에 뭐 물건들이 쌓이고요. 또 커피도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먹었던 커피가 나중엔 거기에 의존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커피를 뭐 10잔 20잔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도 지금 도파민 중독이구나. 그래서 그 커피 중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제 고통받았고요.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저는 호르몬을 아니까 이런 호르몬의 균형을 통해서 커피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도파민 호르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어떤 대상, 자극이라고 하죠. 그 물질이나 행동에 대해서 뭐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의미에서 도파민 밸런스를 얘기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나한테 적정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균형이고요. 두 번째 균형은 도파민 호르몬만 볼 게 아니라 도파민 호르몬을 받아서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민과 도파민 호르몬 수용체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호르몬들은 세 번째로 이게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도파민 호르몬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있고 또 말하자면 회방 놓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태계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파민 호르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은 세로토닌이니 옥시토신이니 엔돌핀이니 멜라토닌이 이런 호르몬들이 있고요. 반대로 도파민 호르몬을 그 중독을 더 문제 악화시키는 호르몬들은 뭐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규정은 뭐냐면 도파민 호르몬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도파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도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병이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많이 나오지만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와도요. 수용체가 줄어들면 결국은 도파민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몸에서는 체감하니까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해라.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라.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이 이제 인슐린 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도파민은 많이 나오지만 수용체가 적으면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했던 자극적인 일들이 더 이상 자극적인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강한 자극, 담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대마초가 아니라 뭐 마약 이런 식으로 강도가 심한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중독에 빠져드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도파민 호르몬뿐만 아니라 도파민 수용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도파민 수용체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망가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파민 호르몬의 균형도 잡지만 수용체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도파민 수용체를 잘 회복을 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도파민이 나와도 충분한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 이 호르몬이 예를 들면 이 수용체가 자꾸 줄어들면 더 많이 나오게 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간단히 비유하자면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병도 있는 거는 돈을 못 버는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는 돈을 갖다가 과소비하는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도파민의 문제도 도파민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수용체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어 있냐 비활성화되어 있느냐 마치 우리가 돈을 버는 거와 소비하는 거의 균형을 맞추는 게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도파민이나 호르몬 호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의 테크니컬리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약이란 어떤 강한 도파민의 분비에 이제 자극이 오게 되면 이 도파민 수용체는 완전히 셧다운 되는 것처럼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 MRI를 찍어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거의 안 보이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마약을 중단하게 되면 이 없어졌던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장난 뇌라는 것은 이 도파민의 분비의 문제도 있지만 수용체의 문제도 있는 건데요. 이런 균형들을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하면 이 수용체도 회복되고요. 도파민 분비도 적정량 분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도파민 중독의 자가진단 테스트라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 던져보는 거죠.
내가 어떤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행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는데 그 자극에 얼마만큼 내가 그걸 찾게 된다든지 두 번째는 그 자극이 없으면 내가 못 견딘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학업이나 나의 어떤 일 자체 작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일상이 망가지는지 심지어 또 이제 물어보는 우리가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자극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도 그걸 감추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극적인 일을 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숨기는 거 그것도 결국은 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것들이 결국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느냐 마지막에는 신체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느냐 해서 이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거기서 한 4가지 이상 되면 중독 위험 단계고요. 거기서 뭐 5가지나 6가지 정도 되면 이거는 이 중독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7가지 이상 되면 중독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도파민이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독소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얘기를 하지만 도파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도파민과 떨어져 살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극을 멀리해서 뭐 절강 같은 데서 내가 혼자 고립돼서 뭐 도파민 단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더 많은 유혹에 빠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파민 디톡스가 아니라 도파민 밸런스라고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되는 그 시기도요. 보통은 3주, 4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요. 3개월이면 중기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12개월 정도 돼야 장기적인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로드맵을 우리 재테크할 때도 어느 정도 기간에는 어느 정도 돈을 우리가 수입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단계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절단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단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내가 어떤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중독의 어떤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도파민 일지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일지를 써다 보면 내가 뭐에 중독되어 있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게 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요. 2단계는 그런 어떤 중독에 되는 어떤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뭐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 밀어놨던 중독이 다시 나를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리거가 되는 거와 나와의 사이에 장애물을 이렇게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커피 중독 얘기를 했지만 커피 머신 자체를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쇼츠를 자꾸 보시는 분들은 잘 때 이 핸드폰을 갖다가 어떤 서랍에 넣어놓고 잠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간식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집에 아예 그냥 간식거리를 다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트리거와 나 사이에 방화벽을 쌓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1단계, 2단계를 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보상은 있을 겁니다. 내가 성취해냈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보상 외에도 3단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을 스스로 선물하기. 그래서 내가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뭘 살 거야. 뭘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반드시 어떤 뭐 물건일 필요는 없고요. 주변에 격려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어떤 나 도파민에서 이제 극복됐어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격려받는 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3단계에 내가 이것을 다 헤어나왔을 때 벗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놓고 하게 되면 단계별로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조건 단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분, 20분 하고 또 참고 이따가 또 10분은 또 쉬고 하는 것처럼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모도로라는 게 토마토 모양으로 돼 있는 이제 왜 주방에서 쓰는 주방 그 시계 타임을 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처럼 뭔가 내가 이렇게 참고 만족 지연이라고 해서 지연 쭉 참았다가 받게 되는 도파민이 더 말하자면 우리한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모도로 기법을 통해서 꾸준히 내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갔다 볼 수 있고요. 사실 호르몬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한 3주 정도면은 호르몬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또 이제 쓰러지지 않게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게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뭐 3개월이라든지 뭐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3주, 4주 정도 열심히 하면 도파민의 균형점은 단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이 21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아까 제가 작심삼일 얘기했던 것처럼 왜 금습관은 3주 정도 지나야 고착화되는가? 그것도 결국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요. 호르몬이 균형점을 찾는 최소 시간이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습관이 고착화되는 시간이 3주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는 아는데 지금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아까 얘기했던 지연 만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걸 자꾸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거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와 내가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다시 내가 얻게 되는 나의 기쁨의 정도를 둘 중에 내가 더 어느 게 더 도파민이 양질의 도파민을 더 경험할 수 있는지를 체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일에 또 지금 당장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도파민이 분비됐지만 사실 그 이후에 오는 상실감이 크거든요. 아, 내가 또 결국은 도파민에 지배됐구나. 그런 상실감들을 느끼게 됐을 때, 아, 내가 정말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얻는 새로운 차원의 도파민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 호르몬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은 뭐 단번에 뭐 천리길을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아도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감을 갖고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지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파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호르몬들의 대상을 바꿔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엔돌핀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당장 도파민이 나와서 즐거워야 될 내 자신을 그런 호르몬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게 도파민과 등가로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도파민 밸런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운동, 수면, 식사, 스트레스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취미 갖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익숙한 어떤 자극에 대한 도파민 말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 새로운 호르몬이 있다. 그런 어떤 안전하고 말하자면 좋은 호르몬들을 긍정적인 호르몬을 추구하다 보면 이 자극적인 나한테 익숙했던 문제가 됐던 자극들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안 먹거나 일일 일식 한다든지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가 옵니다. 결국은 호르몬을 이해해야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냥 약물에 대한 주사를 맞고 한 다이어트보다는 호르몬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만이라는 것도요. 호르몬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요. 또 살이 찌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비만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나의 호르몬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균형점을 찾게 되고 불균형을 찾게 되면 저절로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또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과식을 하게 되고요. 폭식을 하게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지방세포의 재배치를 다르게 해서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혈당은 올라가는 쿠싱 증후군 같은 병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굶고 무조건 약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호르몬의 균형에 찾아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요요 없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해 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내 지금 다이어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호르몬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모니터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일지를 써야 되느냐, 핸드폰에 그 기록하면 기록이 되지 않느냐, 물론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방화벽을 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핸드폰을 또 기록하다 보면 또 갑자기 또 유튜브도 보고 싶고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필사라는 이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성경 같은 것도 필사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파민 일지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일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딴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걸 쓰면서 내 자신의 어떤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파민의 일지를 써가면서 나의 도파민의 중독을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긴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알지만 그 방법론적으로 좀 힘든 거는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오늘 이 책의 내용처럼 도파민 균형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이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적을 안 만드는 것처럼 나쁜 부정적인 호르몬을 없애고 긍정적인 호르몬들하고 버텨서 잘 격려받고 지낸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괴리를 점차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무너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오뚜기처럼 여러분들이 긴 여정을 나는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마약 중독 같이 완전히 도파민 중독 때문에 고장난 뇌도 회복만 하면 12개월 만에 회복될 수 있다는데 내가 이거를 왜 극복 못할까,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어제 또 갑자기 라면도 먹었습니다. 뭐 단 걸 또 먹었고 간식을 하게 됐는데요. 디저트 먹고, 당뇨가 있으면 이제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데 또 짜게 먹게 되고요. 식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뭐 삼겹살 구워 먹게 되고, 이제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그건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건 결국은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이제 호르몬 질환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병, 잘못된 생활습관인데, 이 잘못된 생활습관은 반드시 중독이 그 기저에는 있습니다. 내가 설탕 중독이라든지 어떤 짜게 먹고 어떤 그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독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극에. 그래서 이런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식사 관리를 잘 하려면 나의 식품 중독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쪽에 대해서 익숙해진 음식들 중에서 나의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저탄고지라고 해서 뭐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뭐 많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단탄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단백질이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방을 먹었을 때 혈당이 더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급격히 혈당이 오르지만, 그러면 어떤 탄수화물이 나한테 안 맞는지 또 알아야 되거든요. 떡이 그런지 국수가 그런지 빵이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만일에 그게 문제인지를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내 혈당이 오르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내가 그것을 절제하기 힘들다, 중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그런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뭐 단백질만 먹는다든지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루에 뭐 한 번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요. 칼로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식품의 질입니다. 당지수라고 해서 갑자기 짧은 시간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 고구마보다 감자가 더 그런데요. 예를 들면 과일 중에서는 수박이나 감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도파민을 비롯한 인슐린도 그렇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식품의 이제 칼로리, 총량을 따질 때가 아니고 당지수 같은 식품의 질, 또는 이제 당 독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게 당 독소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때는 이제 좋은 식사,
피해야 될 식사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먹지 말아야 되겠고요. 양질의 단백질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트랜스 지방 뭐 포화지방산이 많은 건 피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가 뭐 유산균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오메가3, 뭐 비타민 B6 이런 것들은 도파민 균형에 도움이 되는 식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어떤 질, 성분 이런 걸 따져서 당뇨병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한 거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했더니 칼로리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또 간헐적 폭식으로 총량이 이제 똑같아지면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없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품의 성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균형 잡힌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의 호르몬은 항상 나와야 될 때에 하루에 몇 번 나와야 줘야 되는데요. 이게 만일에 이제 제대로 나와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호르몬의 시계가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제 시간에 먹는 걸 따지는 이유가 사실은 시간이 또 중요하거든요. 언제 먹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30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시각에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호르몬의 전체적인 패턴을 우리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하루의 그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탄고지, 무탄고지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당뇨병 학회에서도요, 탄수화물은 60%, 뭐 단백질은 20%, 지방은 15에서 20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탄수화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50% 정도로 탄수화물을 줄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는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탄수화물도 일정 부분 필요하고요. 탄수화물보다 물론 지방이 더 칼로리는 높지만 얼마나 빨리 이게 혈당의 균형을 맞추냐는 탄수화물이 또 중요하고요. 또 뇌에 관련되는 어떤 그 영양소는 탄수화물 쪽이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탄수화물은 드셔야 되지 너무 저탄, 너무 심지어 무탄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단, 단백질은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불포화 지방이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지 포화 지방이 있는 단백질을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고단도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있지만 오메가3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춤형 예를 들면 이 식단 성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등푸른 생선은 다 좋냐? 어떤 사람한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풍이 있는 분들은 이 등푸른 생선이 이제 요산을 또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도대체 저탄과 고단백질을 어느 정도 비율을 하냐에 따라서는 국가마다 틀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한쪽으로 왜곡돼서 아주 극도의 저탄이라든지 무탄까지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식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현미밥이 아무래도 당지수가 이 쌀밥보다 적기 때문에 좋다고는 하지만 또 이게 콩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환자들한테는 현미밥보다는 쌀밥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금과 옥조 같은 절대적인 그 식품 성분의 비율은 없다. 대신에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이라든지 국가에서는 조금 이제 저탄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저탄이나 그다음에 고단의 비율은 또 그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 어떤 비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은 단백질, 지방이 또 중요하거든요.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이제 체온을 보존하는 어떤 인슐레이터 역할도 하고 지방 자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포화 지방이냐 불포화 지방이 또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비율은 자기한테 맞는 이제 어떤 그 비율을 갖다가 잘 정해서 드시는 게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단백질의 원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소스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의 소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또 2단계 고민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 식단 관리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당뇨병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식 중에서는 이제 뭐 양질의 단백질을 우리가 취한다면
달걀 같은 것들, 닭고기 같은 것도 좋은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조리하고 어디를 먹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닭고기 같은 경우도 닭가슴살하고 닭 날개하고 닭다리가 다 이 같은 닭고기지만 다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삶아 먹느냐, 백숙으로 먹느냐, 통닭으로 먹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이제 소스에다가 뭐 우리가 양념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먹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삶아 먹는 게 좋고, 근데 구워 먹거나 더 나쁜 건 튀겨 먹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되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같은 것들, 잡곡밥 같은 것들이 당 지수가 낮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과일도 물론 이제 당 지수라는 게 있고 당 부하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당 지수가 낮은 거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일정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수박이나 뭐 감 같은 과일들은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지만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당 지수가 낮겠죠. 그리고 같은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먹게 된다 그래도 물론 고구마를 군고구마를 먹냐 삶은 고구마를 먹냐 생고구마를 먹냐 달라지겠지만 감자보다는 그래도 고구마가 더 당지수가 낮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어떤 당지수의 개념을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입맛이라는 건 가장 아주 원시적인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왜 어머니의 입맛을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인 건 알겠는데 내가 이제 그 입맛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건 좋은 음식을 보고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뭔지를 알아서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좋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친구들 만나서 나쁜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저는 항상 평균 당지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뭐 그런 걸 먹었다고 그래서 어차피 당뇨병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자괴감을 빠지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평균 당지수 내일 모레 또 우리가 또 잘 그것을 또 메이크업하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된다고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거 절대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걸 먹게 될 때 좀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평균 당지수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뇨병을 관리하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푸드를 먹으라고 그러고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은 액상가당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니까 집밥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집밥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입맛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집은 김치가 짜고 어떤 집은 국이 달고 짜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밥이라고 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어떤 음식의 어떤 기호라든지 성향도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그 당뇨병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못 살지만 반대로 당뇨병이 있고 합병증이 없는 사람하고요. 당뇨병이 있으면서 합병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상인 사람 이렇게 세 군을 비교해 보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당뇨가 있으면서 합병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당뇨가 있다는 자체가 어떤 우리의 라이프 스팬, 이 수명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합병증이 문제라는 거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합병증을 안 오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결국 오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은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이런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울해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병장수는 없다. 일병장수 얘기를 하는데요. 병 하나 정도가 있어줘야 그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자기가 친구하고 버텨서 관리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뇨병을 이 시청자 중에서도 가족들이나 본인이 그런 전 단계라든지 그런 위협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를 어떤 계기가 돼서 삶의 전환점으로 잘 관리를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보험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당뇨 전 단계는 나는 아직 병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는 방심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처럼 확실하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진단 내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히려 이 당뇨 전 단계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요. 당뇨병이 되면 사실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기라 생각하고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에서 110 사이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당뇨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110에서 126 사이를 우리가 2단계로 하는데 이때는 당뇨로 갈 가능성도 높지만 이미 당뇨의 합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의 인구가 당뇨병 인구보다 훨씬 더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제 운동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냐에 따라서 내가 당뇨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로 갈 것이냐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당뇨병 관리하는 식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일주일에 5번 정도 30분 이상씩은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DPP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베티스 프리벤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약물로 한 그룹, 그다음에 그냥 플라세보로 내버려둔 그룹,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습관 그러니까 식사나 운동을 철저하게 한 그룹 이렇게 봤더니 제일 당뇨로 이행되지 않은 그룹이 약물요법을 한 그룹보다 이 식습관이나 이런 걸 고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당뇨를 안 가고 정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 보험이고 이런 걸 떠나서 약물을 못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이 시기에는 얼마나 내가 식사나 이 생활습관 교정을 충분히 해야만이 당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체중을 재는 것처럼 혈당을 직접 이제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보면은 저는 혈당을 재는 것보다 느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혈당을 느끼려면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의 혈당을 계속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자기의 2주 동안 나의 혈당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실시간 볼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2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있고 어떤 운동을 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지고 이 뭔가 자기 자신의 이제 그런 이 혈당의 패턴을 내가 한번 충분히 깊게 또 자세히 모니터링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면 혈당이 어느 정도겠네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우리가 매일 체중을 재야지만이 체중을 뺄 수 있는 것처럼 내 혈당을 계속 느끼고 측정하고 또 느끼고 그런 것들이 아마 당뇨로 갈 수 있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그 적과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도 하지만 늘 지금 내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미리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일단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에서부터 이 모든 그 질병 특히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호르몬 질환도 그렇고 일단 그 인식의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무슨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만 목표와 또 현실의 어떤 괴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은 목표치를 올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벗어났을 때는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이제 모든 인생이라는 게 다 괴리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도전과 응전의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도전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나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고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감 속에 좌절하지 말고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호르몬을 이해하게 된다면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호르몬의 잘못이구나. 그러면 이 호르몬의 잘못을 균형을 맞춰서 이 괴리감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좀 담대하게 또 길게 그런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